네, 예민수의 경제특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뭐 없으면 정말 소외감이에요, 그죠? 네, 없으면 소외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끼려면 그죠? 끼려면 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면 삼성전기, LG이노텍 그죠? 뭐 이 두 주식이 또 투탑이에요, 그죠? 네. 투탑들이 이제 그 세트 쪽, 기판 쪽 원래 기판만 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죠? 네. 그 회사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죠? 삼전 닉스에서 뭐죠? 전기 노텍, 전기 네. 이 네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죠? 그러면 뭐 올해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해외여행 다녀도 네. 되는데 근데 그러게요. 이렇게 두 회사가 요즘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일단은 MLCC와 기판주가 오늘 굉장히 음. 강해요. 오늘 26일 기준으로 강한데 네. 우리가 쉬어가는 25일에도 일본의 MLCC 관련돼서 무라타라던가 다이오 유덴, TDK 다 강했습니다. 다 16%, 13% 뭐 이렇게 네.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만의 MLCC 기업도 강했어요. 그만큼 MLCC 관련돼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쌀이라고 분명히 불렸는데 맞아요. 예. 그때 삼성전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다가 이제는 시장이 이 MLCC 관련돼서 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MLCC 관련돼서는 지금 적층 세라믹 컷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최근에 또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의 수주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AI 관련돼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AI 에이전틱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GPU 수요도 또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루빈으로 세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MLCC도 그렇고 기판도 그렇고 수요를 전반적으로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같이 수요가 올라가고 그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흐름을 가져가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부가 MLCC, 그러니까 비싼 MLCC가 결국에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부가 MLCC 그리고 기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비싼 제품들이 팔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고 캐파 잠시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네. 시장이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고 가격 상승 어디서 예. 많이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학습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기판 쪽 그리고 MLCC 쪽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뭐 무라타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이걸 맞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가 뭐 여러 산업에서 이야기 나올 네. 정도로 결국 시장이 지금 어느 쪽을 보냐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병목 현상, 공급자 우위 현상, 가격이 급등하는 쪽, 근데 물량은 받치기가 힘든 쪽, 이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AI 기판과 그리고 MLCC 쪽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가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15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는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LG 이노텍 100만 같은 원 경우에도 나왔던 게 100만 원 나왔던 게 사실 멀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올해였어요. 요즘 40만 원 돌파하면서 그죠? 네. 50만 원 그때 한 70, 8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200만 원 나왔어요. 저도 이제 MLCC 반도체 쌀이다 이 얘기를 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25만 원,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계속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게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50만 원 왔을 때도 저도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월 달 우리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가격이 놀라실 겁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돌아갈 기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사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았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눌리면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눌림을 주지 않았고 2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200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LG 이노텍도 오늘 22% 지금 시세가 나오는데 목표 주가 130만 원이 나왔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FC BGA라는 기판도 있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맞아요. 예. 이제 애플이 하반기 때 9월 달에 폴더블 폰이 나오면 원래 LG 이노텍은 애플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출의 80%가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 폴더블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좀 달 수 있다라는 평가 있고요. FC BGA 쪽은 상대적으로 매출은 파이가 작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네.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MLCC, FC, BGA 거기다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수주까지 받았다. 뭐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쪽에 붙어졌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FC, BGA, 메모리 기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2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기판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 약간 네. 트렌드를 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러게요.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판 쪽 그죠. 네. 근데 뭐 이쪽도 뭐 계속 강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은 네. 유리기판으로 갑시다. 유리기판 그죠. 목가 조금 덜 간 쪽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유리기판이나 뭐 광 연결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같이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SKC,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이런 쪽도 있고 그죠? 네. 기판 쪽은 기존의 기판 업체들 가운데서는 그러면 대덕전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대덕전자도 사실 보시면 지금 얘도 겁나 1월 달에 올랐네, 그죠? 4만 원이었어요. 네. 1월 달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7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딱 4배가 좀 넘게 올라갔는데 탑픽은 사실 저는 삼성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종목들 오늘 뭐 산마 콘덴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메인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고요. 눌리더라도 삼성전기가 눌렸을 때 접근하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꿈의 산업이라고 하면 상승했다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성장도 할 수 있으면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힘을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유리기판주들은 우리가 비중을 지금 당장 많이 태우거나 예.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삼성전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MLCC와 기판주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오늘 26일 기준으로 강한데 네. 우리가 쉬어가는 25일에도 일본의 MLCC 관련돼서 무라타라던가 다이오 유덴, TDK 다 강했습니다. 다 16%, 13%뭐 이렇게 네.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만의 MLCC 기업도 강했어요. 그만큼 MLCC 관련돼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쌀이라고 분명히 불렸는데 맞아요. 예. 그때 삼성전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다가 이제는 시장이 이 MLCC 관련돼서 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MLCC 관련돼서는 지금 적층 세라믹 컷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최근에 또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의 수주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AI 관련돼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AI 에이전틱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GPU 수요도 또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루빈으로 세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MLCC도 그렇고 기판도 그렇고 수요를 전반적으로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같이 수요가 올라가고 그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흐름을 가져가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부가 MLCC, 그러니까 비싼 MLCC가 결국에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부가 MLCC 그리고 기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비싼 제품들이 팔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고 캐파 잠시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네. 시장이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고 가격 상승 어디서 예, 많이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많이, 네, 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학습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기판 쪽 그리고 MLCC 쪽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뭐 무라타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이걸 맞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가 뭐 여러 산업에서 이야기 나올 네. 정도로 결국 시장이 지금 어느 쪽을 보냐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병목 현상, 공급자 우위 현상, 가격이 급등하는 쪽, 근데 물량은 받치기가 힘든 쪽, 이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AI 기판과 그리고 MLCC 쪽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가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15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는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LG 이노텍 100만 같은 원 경우에도 나왔던 게 100만 원 나왔던 게 사실 멀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올해였어요. 요즘 40만 원 돌파하면서 그죠? 네. 50만 원 그때 한 70, 8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200만 원 나왔어요. 저도 이제 MLCC 반도체 쌀이다 이 얘기를 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음.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25만 원,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계속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게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음. 했던 건 50만 원 왔을 때도 저도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월 달 우리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가격이 놀라실 겁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돌아갈 그 기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사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았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눌리면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눌림을 주지 않았고 2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200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오늘 22% 지금 시세가 나오는데 목표 주가 130만 원이 나왔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FC BGA라는 기판도 있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맞아요. 예. 이제 애플이 하반기 때 9월 달에 폴더블 폰이 나오면 원래 LG 이노텍은 애플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출의 80%가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 폴더블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좀 달 수 있다라는 평가 있고요. FC BGA 쪽은 상대적으로 매출은 파이가 작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네.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MLCC, FC, BGA 거기다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수주까지 받았다. 뭐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쪽에 붙어졌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FC, BGA, 메모리 기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2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기판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 약간 트렌드를 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러게요.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판 쪽 그죠. 네. 근데 뭐 이쪽도 뭐 계속 강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은 유리기판으로 갑시다. 유리기판 그죠. 목가 조금 덜 간 쪽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유리기판이나 뭐 광 연결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같이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SKC,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이런 쪽도 있고 그죠? 네. 기판 쪽은 기존의 기판 업체들 가운데서는 그러면 대덕전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대덕전자도 사실 보시면 지금 얘도 겁나 1월 올랐네, 달에 그죠? 4만 원이었어요. 네. 1월 달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7만 7만 원. 원입니다. 네. 그래서 딱 4배가 좀 넘게 올라갔는데 탑픽은 사실 저는 삼성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종목들 오늘 뭐 산마 콘덴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메인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고요. 눌리더라도 삼성전기가 눌렸을 때 접근하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꿈의 산업이라고 하면 상승했다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성장도 할 수 있으면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힘을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유리기판주들은 우리가 비중을 지금 당장 많이 태우거나 예.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삼성전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 영향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미국과 중국의 만남을 좀 불편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힘이 좀 약해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부터 힘이 좀 약해지다가 우려하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또 반도체 관련된 매력적인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이쪽은 뭔가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했던 수급들이 그쪽으로 또 옮겨가면서 수급의 요인 그리고 그런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대한 그런 혹시라도 더 친분이 쌓여지거나 가까워졌을 때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공백이 발생이 됐고 또 그때 마침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쭉 같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금요일부터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걸 미뤄봤을 때는 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캐즘을 탈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지만 아직은 어쨌든 전기차보다는 여전히 ESS 모멘텀이 좀 가시적인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전기차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눈으로 막 엄청 확인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가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시장의 시선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흐름들이 있고 여기에 반사수혜라는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들은 결국 우리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ESS 시장 쪽에 원래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저도 이거 막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국내 업체들한테 ESS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제 좀 개화한 시장같이 보이지만 2018년도에 삼성 SDI, LG화학이 글로벌 리튬이온 ESS 시장에서 각각 43%, 37%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에서. 네, 글로벌에서요. 아, 근데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그럼 상당히 약진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랬다가 일단 뭐 ESS 화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성 논란도 있었지만 네. 보급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초기 성장을 이끌었던 내수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에서는 우리 기업들 업체 쪽에서는 국내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고 흔들렸을 때 세계로 눈을 돌렸는데 배터리가 눈에 보인 거죠. 전기차 배터리가.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이에 비아디 그리고 CATL이 이쪽 시장을 야금야금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또 내세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컨테이너형 ESS 솔루션을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을 돌렸을 때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3원계 쪽으로 그죠?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ESS는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LFP로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꽤 시장을 넓힌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ESS에 대한 그 경쟁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일단은 가격이 좋아야 되고 그쵸. 안전해야 되고 수명이 길어야 음. 되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 통합 역량이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중국은 이 부분에 좀 집중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3원계 쪽으로 집중을 네.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다시 눈을 돌린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수요가 둔화됐고 그렇죠. 오히려 데이터 센터라는 그 키워드가 딱 시장에 네. 떠오르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 그러면 ESS가 필수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SS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생산, 그러니까 셀 제조 기반, 능력에 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력망,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생산 수요가 넓은데 생산 라인을 또 전환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중국에 대한 그런 채택 흐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욱더 가속이 되고 있고 이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에서 생산 시설도 계속적으로 거점을 늘려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라인도 ESS 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이 막아주는 거죠, 그죠? 네. 예, 유럽 쪽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거고요. 중국의 그 경쟁력이 있는데 미국은 뭐 ESS를 못 들어오게 그렇죠.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사실은 미국에 정말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막아주니까요. 네. 그러면 네. 북미 쪽이 역시 이제 관심일 텐데 국내 이 셀 3사들의 ESS 쪽에서의 움직임은 어떤데요? 네. 네, 일단 이 회사들도 북미 현지 생산을 하려는 움직임 더 빠르게 뭐 공정을 전환하거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네. AI 데이터 센터형 고부가 제품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 ESS 생산망 그리고 LFP 공급 계약을 좀 앞세우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쪽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뭐 배터리 유닛이라든지 무전원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뭐 멈췄을 때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든지 네. 아니면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든지 이쪽으로도 굉장히 전력 솔루션을 좀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일단 ESS 사업이 올해 실적 방어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국내외 수주 확보라는 그런 성과를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또 ESS 관련된 국내 입찰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내외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이고 이번 실적에서도 좀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ESS 쪽으로는 3사 중에 실적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SDI는 예상했던 것처럼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1분기 배터리 사업 매출이 3조 3,544억 원 나왔고요. 영업 손실이 1,76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력용 ES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PS, BBU 이런 쪽으로 전방 시장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배터리 부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늘었고 중요하게 보는 건 영업 손실이 많이 줄었어요. 61% 정도 줄면서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좀 뒤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신 분들 계셨을 맞아요. 거예요. 사실 대장의 역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항상 해왔었는데 SDI가 이런 성과를 보였던 건 영업 손실을 줄였는데 시장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ESS 쪽에서 성과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배터리 유닛 장치라든지 그리고 UPS라든지 이런 BBU, UPS 이런 추가적인 배터리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셀 쪽에서는 SDI가 좀 주도주로서 그죠? 네. 주도주로 나오는 흐름들이고 그 다음에 꼽자면 LG 엔솔 네. 그죠? 네. SK 온은 어때요? 뭐 온도 조금 사실 온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죠? 네. 안 하기 때문에 뭐좀 변화가 있는지. 네.
사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거의 많이 없기는 한 것 같고 일단 시장의 그러니까요. 관심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네. 큰 악재,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번에 입찰해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다라는 건 해외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의미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지 그러니까요. 수주가 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SKO는 좀 시장에서의 이제 이 기업도 이 두 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고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면 소재 기업들에서는 재고를 갖고 있던 부분들이 재고 재고평가 평가 손이 나겠죠, 그죠? 손익이 예.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재고 평가 손실이 좀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이게 이제는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어쨌든 가격 반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호주 이런 주요 생산국의 기상이 악화됐다. 그리고 일부 광산에 대한 이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 쪽의 탄산 리튬 가격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대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026년에 글로벌 리튬 부족 사태까지도 발발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네.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원재료 영향을 당연히 양극재 기업들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재고 평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가운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둔화가 있다 보니까 업황도 둔화됐는데 원재료 가격도 하락을 해. 이거 이중고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이 LFP 양극재라던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이쪽으로 돈을 투자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동안 감축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몸을 좀 웅크리려는 모습들의 기업들이 1, 2년 사이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재 기업들이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뭔가 투자한다는 건 희망을 좀 봤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FP 양극재 관련돼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LNF가 좀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네. 대구 쪽에서 LNF 플러스를 준공을 했는데 LFP 양극재 생산과 판매를 하는 100% 자회사고요. 지난해 8월 달에 진행을 해서 지금 9개월 만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올해 3분기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LFP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중국 기업으로서 최초 대량 양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수혜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LNF는 또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고요. 뭐 테슬라 관련된 배터리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워낙 시장에서는 소재 쪽으로는 가장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LFP가 양산하는 제품이 고밀도 3세대 LFP거든요. 근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라는 게 LFP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력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타개를 했다. 그래서 저가형 LFP가 아닌 약간은 가격은 나가긴 하지만 고부가 LFP이긴 하지만 LFP에서 부족했던 점을 채웠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 범위가 뭐 데이터 센터, ESS,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잘 나갈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인산철 같은 경우에도 인산철 전구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LNF가 조용조용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쪽에서 그러니까 신기술을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라는 움직임보다는 LNF는 특히 중국에 대한 이런
비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을 참 잘 파고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술력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리콘 음극재도 또 주행거리 관련돼서 굉장히 확대를 시킬 수 있고 충전 시간을 또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인데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술을 또 확보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배터리 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UAM이라던가 드론 거의 다 이런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필요도는 또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네. 관련된 모멘텀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역시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좀 정리 좀 하죠. 어쨌든 소재 쪽은 어쨌든 탑 라인이 양극재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리튬 가격 얘기를 먼저 한 거고. 그죠? 네. 기업별로 보면 이제 LNF의 새로운 변화.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LNF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들도 고점 대비에는 사실 꽤 밀린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한 맞아요. 30% 밀린 상황인데 네. LNF 먼저 말씀하셨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요즘 소재 쪽이나 이런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 수직 이제 계열 쪽에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그에 비하면 이슈는 좀 떨어지는데 코스닥 쪽에 또 뭐 그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들어오고 움직이니까 사실은 상단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죠. 지난주 에코프로 BM이 움직였어요. 그죠?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은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상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고 코스닥이 지난주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네. 이슈가 있었는데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 인기가 많았다. 근데 금요일날 오픈이 되었고 그때 딱 공교롭게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날 2차전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같이 올라갔는데 코스닥 시장이 결국에는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제약바이오 물론 소부장도 있고 로봇도 있긴 하지만 이 두 섹터가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에 다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매력도가 누가 있을 것인가 시장은 막 줄다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뭐 2차전지도 우려되는 상황은 있긴 하지만 개별 노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도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좀 상승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 쪽은 또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와서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좀 에코프로 그룹주에는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가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혜택도 있는 가운데 유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유럽 쪽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헝가리 공장 가동을 토대로 했을 때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내러티브가 있고 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에코프로 BM은 유럽 헝가리 공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랑도 또 연결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유럽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올라갈수록 삼성 SDI의 그리고 이런 낙수 효과 여기에 뭐 현대차, 아이오닉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은 가장 큰 점수를 좀 같이 LNF와 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라는 그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유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극재 3사 가운데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려고 하면 어쨌든 제일 우선순위 LNF입니까? 마음으로는 저는 네. LNF인데요. 네. 주가 추이로 보면 지금 가장 탄력적인 건 에코프로 네. BM인 것 수급 같아요. 요인도 무시할 수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LNF는 또 음. 코스피 시장에 있는데 코스피에는 LNF보다 더 매력적인 코스피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리는 양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LNF는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저는 LNF가 맞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에 들어가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걸 기대한다면 에코프로 BM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45kg 정도 된다고 했던 것 20kg인가 같은데 그랬던 것 그래요? 같은데. 네. 그걸 옮기는 거를 네. 생각을 했을 때는 딱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그쵸? 생각이 났는데 네. 이번에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휴머노이드가 아틀라스
라고 하더라고요. 공개되는 첫 휴머노이드가. 근데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나 유연하게 축구공을 막 움직이고 해요. 근데 여기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제 피파 201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파트너 영상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는데 아틀라스에 현대 로고가 처음으로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이 아틀라스가 알려지고 이게 현대에서 만든 거다, 현대 거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봐야 됩니다. 로봇. 맞아요. 네. 로봇 봐야 됩니다. 로봇을 보면 로봇도 보고 현대차도 보고 그죠? 네. 특별히 뭐 LG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차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로봇도 제일 가성비 좋게 만드는 데는 중국 업체예요. 네. 맞아요. 유니트리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그죠? 그 저희 얘기할 때 그 보스턴 다믹사의 로봇기 하나에 1억, 2억이에요. 유니트리는 뭐 얼마더라? 몇백만 원이나 700만 원이고 만든다는 600, 700이요. 그렇죠? 네. 근데 로봇도 결국은 미국이 여기를 막아주는 데잖아요. 네. 그죠? 중국 로봇을 미국에서 갖다 네. 쓰겠어요? 못 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현대차 얘기를 해서 현대차 그룹을 로봇으로 또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데요? 네. 네, 일단은 노조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이런 노조 이슈로 인해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기업들 입장에서 맞아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차가 노조 이슈로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때 당시에 그 큰 금액을 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회사를 인수해온 데는 다 바탕 기저에는 그런 그 고생이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노조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많은 로봇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이게 또 안보, 보안의 이슈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유출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각 기업들 그리고 국가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추진 담당 보직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DF라는 그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공장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운영하고 통합하고 제어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의 조직을 신설을 했고 새로운 분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파델 상무라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제조 쪽의 혁신적인 전문가를 또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로봇 쪽의 사업의 드라이브를 더욱더 빨리 걸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8년대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네. 현대차와 기아 생산 현장에 25,000대 이상을 도입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전도 잘하고요. 무거운 것도 잘 들고요. 45kg 든 것도 있군요. 제가 봤을 때 냉장고는 45kg 아니었고 뭐 음료수 갖다 대니까 들고 그거는 막 20kg인가 그랬고 어쨌든 무거운 거를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미 세상에 증명을 했고 여기에 그럼 시장의 관심도는 그렇게 증명을 했지만 테슬라 그리고 우리가 유니트리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와 비교할 수 있는 이들만의 모멘텀은 뭐가 있어라는 그런 의문점은 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8월부터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센터라는 게 생깁니다. RMAC라고 불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틀라스가 이제 지금까지 제조 공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여기서 교육을 하는 교육 훈련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성도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글로벌 로봇 회사들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제조업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냐, 특화된 데이터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응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8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런 거는 좀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워낙 그들은 가격 경쟁력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뭐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능력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용해봤을 때 훨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공장 투입이 가능한 그런 완성도적인 측면 그리고 대형 고객사 수요가 선으로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별화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로봇주들 이야기할 때 현대차 로봇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항상 중국이 이미 80% 장악했다. 네. 이 얘기가 항상 제일 먼저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봤을 때 뭐 부품 원가 경쟁력이라던가 그리고 완성된 휴머노이드 가격 자체는 훨씬 중국 쪽이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길게 봤을 때 한 대를 도입하는 게 너무 비싸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완성도 있는 로봇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쪽을 지금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업체들하고의 뭐 비교나 경쟁력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 중국 업체들의 이 경쟁력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많이 쫓아오잖아요. 특히 그쵸. 로봇 쪽은 잘한대요. 근데 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견제한다고 하지만 중국 업체들 그렇게 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현대차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로봇도 오늘 로봇 전반적인 것보다는 현대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러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실적은 아니고 이런 로봇 모멘텀이니까 이제 밸류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꽤 올라온 상황이라 지난번에가 77만 원까지 찍었네요. 그죠? 네. 상황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를 어떻게 보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 어떻게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쵸.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일단 현대차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자본력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 4년 안에 기술이 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계속적으로 시장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미국과도 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이 그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관련된 통합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자율주행 쪽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담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지금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 쪽, 로봇 쪽 모멘텀 같이 받아가는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액추에이터는 모비스가 다 맡아서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글로비스는 이제 뭐 조달부터 그리고 판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원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모든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모비스가 이번에 보니까 사업부가 많이 쪼개져 있었는데 불필요한 사업부들을 정리하는 수순들을 많이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실탄을 확보한 다음에 로봇 쪽에 완전히 집중하려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현대 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 여기에 오토에버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모비스와 글로비스 또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IPO 관련된 이야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좀 미뤄진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기아 대표 쪽에서 물론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안에서 로봇주 LG전자도 저는 긍정으로 보이는 하지만 현대차를 안 보면 어디를 볼 것인가라고 그렇죠. 했을 때 현대차는 돼야만 하는 기업이 아닐까.
돼야 된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모아놓은 또 ETF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현대차 그룹 ETF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쪽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거는 막 그걸 가지고 이슈 발휘를 하고 빨리 상장하려고 하지 않는 현대차의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여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뚝심 있게 이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어디 뉴스 띄워가지고 곧 상장할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대차에겐 더 안정감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그 정의선 리더십이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정말 좋은 가격에 못 산 분들은 현대차를 그러니까 천천히 그죠? 네. 천천히 나눠서 네, 네. 저는 충분히 나눠서 사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반도체가 쉬어갔을 때 그 수급을 누가 받아갔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네. 회담도 있었고 뭐 금리 올라가고 유가 부담스럽고 달러 원 환율 올라가고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2차 전지 섹터는 아쉽게도 약간 꺾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바이오도 꺾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섹터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현대차 그룹도 잘 버텼다.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만큼 탄탄한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실적도 나오고 성장도 기대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데 현대차는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들만큼은 강한 스토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데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급적으로 시장도 현대차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네. 저는 분할 매수, 물론 더 밀리면 좋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추후 밀릴 거 고려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TF도 저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로봇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